무당에 의해 뒤바뀐 팔자. 전라도 끝자락 바닷바람에 소금기가 묻어나는 외딴 마을에 김생이라 불리는 총각이 살았습니다. 그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잃었고 12살 되던 해에 아버지마저 병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 뒤로는 마을 양반댁에 품팔이와 머슴살이를 전전하며 살아갔죠. 옷이라 해봤자 헌 무명옷 한 벌, 신이라 해봤자 다 해진 집신뿐이었고 하루 한 끼도 겨우 때우기 일쑤였습니다. 마을 어귀의 아이들이 그를 놀릴 때면 그는 말없이 웃었고 어른들이 하대해도 고개만 끄덕였기에 사람들은 그를 조용한 김생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말이 적었고 바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동량으로 연명하는 거지에게는 미움을 나누었고 비 오는 날이면 늙은 노파의 짐을 대신 들어주었지만 그것조차 별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마음 내키는 대로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뒷산에서 약초를 캐던 노파가 이따금 그를 지켜보며 중얼거리곤 했습니다. 저 아이는 행색과는 다르게 마음에 때가 없어. 사는 게 참 허우롭구먼.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가겠지. 그러던 어느 봄날 장터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사람들로 북적이는 장터 안쪽에서 허리가 거의 반쯤 접힌 노무당 하나가 김생의 앞을 가로막으며 말했습니다. 내 복은 이 나라에는 없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그러니 더 늙어서 못 움직이기 전에 바다를 건너야만 할 것이야. 그곳에 가야지만 비로소 내 운이 피니까 말이야. 그러더니 그녀는 조용히 품 안에서 누렇게 바른 삼배에 쌓인 무언가를 꺼내 보였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부적과 염주 그리고 뼈조각 같은 것이 함께 묶인 작은 주머니였죠. 한데 그 복을 그냥 얻나? 그저 얻으려는 것 자체가 도둑놈 심보지. 그러니까 응당 얻으려면 그에 상응하는 값을 치러야 하는 법이야. 그리고 그것을 얻으려면 이 물건들이 필요할 걸세. 귀물의 기운을 흐트리고 사람의 숨결을 붙들어 두는 물건이지. 보통 사람에게는 쓸데없지만 자네에겐 반드시 필요할 거야. 김생은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걸 어찌 쓰는 겁니까? 무당은 짧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절로 알게 될 것이네. 허나 그냥 줄 수는 없는 법. 이건 내 스승이 남긴 마지막 물건이니 말이야. 그러니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자네가 이것을 단량으로 사가는 걸로 말일세. 김생은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단량이라면 자신이 평생 머슴살이로 모은 돈 거의 전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주머니를 망설임 없이 매만졌다가 다시 놓기를 여러 번. 결국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품에서 5냥을 꺼냈습니다. 참말로 이것이면 제가 복을 얻을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무당은 말없이 그것을 봤더니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염주와 부적은 대충 사용법을 알게 될 터이니 내 말하지 않겠네. 대신 그 뼈조각은 영험하신 무학대사의 유골함에서 발견된 것으로 혀를 뚫어주기만 하면 죽어가는 사람도 되살릴 수 있는 신기한 물건이라네? 꼭 명심하길 바라네? 집으로 돌아온 그에게 하인들은 사기당했다며 멍청하게 평생 모은 돈을 삼배 주머니와 바꿔왔다며 놀렸습니다. 하지만 천성이 워낙 착한 김생은 믿지 않았습니다. 절대 그럴 리 없다 생각했죠. 이른 새벽 김생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조용히 짐을 쌌습니다. 그러고는 무작정 배를 타러 출발했습니다. 그날따라 바닷가엔 안개가 짙게 끼어 수평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위에 앉아 오래도록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짜 내 복이 저기 있는 것일까? 마침 포구에선 어선을 손보던 사공이 김생을 보고 물었습니다. 총각, 어디 멀리 가는가 보. 예, 바다 건너 복을 찾으러 갑니다. 난데없이 복이라니? 저기 저 바다 건너면 누가 숟가락으로 복을 떠먹여 준다 하던가. 김생은 쓴웃음을 지은 뒤 배에 올라탔습니다. 곧이어 배가 출발하고 거센 바람과 파도에 온몸이 흔들리는 걸 느낀 김생의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마치 찢어지게 가난한 삶과 엉터버린 팔자가 모두 파도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배에서 내린 뒤 며칠 길을 걸어 도착한 고을은 제법 큰 장이 서는 곳이었습니다. 북소리, 방울소리, 소리꾼의 구음이 넘치고 아이들이 떡을 물고 웃으며 뛰어다니는 활기찬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김생의 발길은 어느 순간 조용한 골목 끝에 멈춰섰습니다. 오래되어 빛바랜 기와가 고요히 앉은 한 대감집이었습니다. 문 앞에는 늙은 하인이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인사했습니다. 낯선 나그네입니다.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하인은 그를 한참 보더니 말했죠. 주인 어른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룻밤쯤은 재워주시겠지요. 사연이 있어 떠도는 사람처럼 보이니까 말입니다. 곧이어 들어오라는 허락이 떨어졌고 김생은 대문 안으로 성큼 들어섰습니다. 내부도 외관만큼 번듯했지만 왠지 모를 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마루 끝에는 묵은 먼지가 내려앉아 있었고 벽에는 낡은 부적들이 군데군데 붙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누군가 급히 붙인 듯 종이가 반쯤 떨어져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 썩 서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허락을 받아 안으로 들어간 김생의 저녁상엔 나물 몇 가지와 두부, 맑은 장국이 올라왔습니다. 오랜만에 속을 든든히 채워서였을까. 갑자기 배가 아파진 그는 뒷간에 가려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가로질러 가다가 하인들의 수군거림을 듣고 말았죠. 아씨께서 한 달째 병석에 계시다더라. 날이 갈수록 야위시고 말이야. 그래, 나도 들었어. 밤마다 누가 목을 누르는 듯한 소리가 들린다더군. 끙끙 앓고 숨도 제대로 못 쉰다지. 의원들도 여러 명 와봤다더구먼. 그런데 다 손을 들었다지 뭐냐? 그럼 정말 귀신이 들린 걸까? 귀신이 아니면 뭔 일이겠노? 이 집 밤 되면 공기가 확 바뀌는 거 못 느꼈나? 뒷간에 다녀와 자리에 누운 김생은 낯선 집, 낯선 기운에 뒤척이며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달이 뉘엿뉘엿 산속으로 숨으려 할 때 저 멀리 안채에서 기이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의 목소리로 변해갔고 답답하고 눌린 숨소리, 목을 죄는 듯한 헐떡임이 들려왔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의 숨소리지? 정말 사람이 맞긴 한 건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슬그머니 안채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며 그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단순한 환청일 수도 있었지만 만일 누군가가 위태롭다면 그냥 지나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안채 가까이 다가가자 창호 너머로 비치는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여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뭔가를 짓눌린 듯 허우적거리는 형체, 그리고 그 위에는 또 다른 그림자, 사람의 형체 같지만 분명히 이승의 것이 아닌 무언가가 그녀의 목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김생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달려가 장작개비 하나를 집어들고 두 손으로 움켜쥔 다음 안채 문을 박차고 들어가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시오. 무슨 정체든 사람을 해치는 짓은 용납하지 않소. 검은 그림자가 흰 살결의 고운 옷을 입은 한 여인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김생은 귀신의 형체를 본 순간 무당이 건넸던 말들이 불현듯 머릿속을 스쳤고 그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주머니에서 염주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장작개비 끝에 걸치듯 묶었죠. 그러고는 있는 힘껏 귀신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염주가 부딪히는 순간 귀신은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공중으로 튕겨오르듯 날아갔고 안채 문을 넘어 마당까지 밀려났습니다. 귀신의 형체는 흩날리는 먼지처럼 사방으로 퍼지며 사라져가는 듯 보였습니다. 김생은 곧바로 대문 문지방에 남겨둔 부적을 꺼내 붙였습니다. 마치 문지방이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 촥 하고 달라붙었습니다. 설마 다시 나타난다고 해도 이 부적 안쪽으로는 들어올 수 없겠지. 김생은 다시 안으로 돌아와 여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아직 의식이 없었지만 미세한 숨결이 있을 뿐이었는데
이대로 두었다가는 언제 숨을 거둘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뼈 조각을 꺼내 들었고 무당이 당부했던 말을 곱씹었습니다. 살아있으나 숨이 끊긴 것 같을 땐 이걸로 엄지의 혀를 찌르거라 라는 말을. 그는 아씨의 양손 엄지손가락 끝 혈자리를 찾아 조심스레 뼈 조각 끝으로 찔렀습니다. 잠시 후 그녀의 몸이 떨리며 크게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이 소란스럽자 집안의 안주인으로 보이는 여인이 급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김생의 품 안에 있던 여인을 끌어안고 다급히 소리쳤습니다. 목란아, 정신을 차리거라. 제발 눈을 떠보란 말이다. 김생은 여인을 바라보며 괜찮다는 듯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손을 써놔서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 잠시 쉬게 놔두는 게 좋을 듯합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동쪽 지붕을 물들이기 시작하자 대감댁의 대문이 열리고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벌어진 일을 안 이들은 김생이 마당에 나서자 놀란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인 어른은 김생을 불러 물었습니다. 자네, 대체 무엇으로 저 귀신을 물리쳤는가? 김생은 말없이 품에서 삼배 주머니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은 바다 건너 먼 고을의 무당에게 평생 모은 돈을 주고 구한 것이옵니다. 평생 모은 돈으로 산 귀한 물건을 내 딸을 위해 아낌없이 쓰다니 어쩜 이리 의로운 자란 말인가? 자네에게는 정말 큰 은혜를 입었네. 우리 집안의 은인인 자네에게 그 어떤 보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 우선은 내 집사람과 상의해서 자네의 의로움에 보답할 테니 그동안 이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게나. 며칠이 흘러 쓰러져 있던 목란은 점차 생기를 되찾기 시작했고 얼마 안 가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자세한 자초지종을 다 들었습니다. 며칠 전 제가 죽을 뻔한 것을 선비님께서 구해주셨다고 말이죠. 당시에는 목이 졸려 정신을 잃어가고 있던 중이었는데 누군가 저를 부르는 따뜻한 소리만은 똑똑히 기억한답니다. 정체 모를 것에게 한 달간 시달려 무척이나 힘들었는데 그것을 물리친 것도 모자라 제 목숨까지 구해주시다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의 감사 인사에 김생은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김생은 대감집에서 받은 돈을 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집과 땅을 사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죠. 갑자기 없어진 것도 모자라 큰 돈을 가지고 돌아온 김생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동시에 시기와 질투도 했죠. 하지만 그는 자세한 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운이 좋아서 복을 얻었다고만 말했죠. 하루는 김생이 아궁이에 땔감을 집어넣고 있을 때 문득 인기척이 느껴져 뒤를 돌아보니 자신에게 물건을 판 무당이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뵙는군요. 제가 남의 집 머슴을 살다가 제 집과 땅을 갖게 된 것은 모두 어르신 덕택입니다. 그 물건이 없었다면 전 누군가를 살릴 수도 이 집과 땅을 가질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한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제가 마주한 그 귀신은 대체 무엇이었습니까? 무당은 잠시 눈을 감고 연기 속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 검은 것은 집에서 죽은 여인이니라 본처도 첩도 아니었던 대감의 아이를 가졌으나 버림받고 생을 마감한 비운의 여인 말이지. 그리하여 앙심을 품고 그 집안의 자손을 죽이려고 한 것이었느니라. 뭐 자업자득이지만 내 녀석 때문에 화를 면하게 된 것이지. 그나저나 내가 오늘 이 집에 들린 것은 내게 잠시 맡긴 주머니를 다시 찾아가기 위함이니라. 제게 판 것이 아니었습니까? 그건 맞다만 이제는 내 녀석에게는 필요 없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돌려줘야지만 내가 너와 같은 처지를 가진 다른 이에게 또 팔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것도 그렇군요. 부디 착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돌아갔으면 합니다. 김생은 무당에게 주머니를 조용히 건네주었습니다. 그녀는 받자마자 품에 넣은 뒤 짧은 인사말을 남기고 바람처럼 사라졌죠. 김생은 그녀의 뒷모습을 보고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 야담설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똥 퍼서 부자 된 사내. 한양에서 남쪽으로 200리, 바다와 산이 맞닿은 물골진 고을이 있었습니다. 그 고을의 이름은 바람골. 봄이면 갯벌에 갈매기가 내려앉고 가을이면 들판이 누렇게 익어 바람 따라 파도처럼 출렁이는 곳이었습니다. 바람골 장터 끝 개울 옆 초가에 박돌쇠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돌쇠의 집에서는 새벽마다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지게끈을 고쳐매는 끽끽 소리, 나무 바가지가 서로 부딪히는 딸깍 소리, 그리고 똥지게에 얹힌 질그릇통이 흔들릴 때 나는 둔탁한 울림소리. 모든 준비를 마친 돌쇠는 좁은 골목마다, 양반댁 뒷곁마다, 주막과 공중 뒷간마다 발을 들였습니다. 에구, 또 왔네. 또 왔어. 저놈의 똥냄새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주모가 코를 막았지만 돌쇠는 덤덤했습니다. 어르신 죄송합니다. 대신 오늘은 제 한 대 덤으로 드리겠습니다. 뒷간에 뿌리면 벌레가 덜 끼고 냄새를 막아주니 꼭 뿌려주시고요. 돌쇠는 그렇게 욕을 먹으면서 가져온 분뇨를 바로 내다 팔지 않고 집 한쪽에 묵혀두었다가 발효시켰습니다. 볏짚을 태운 재와 함께 섞어서 뒷마당에 쌓아두었죠. 그리고 봄이 되면 밖에 나가 농부들에게 그것을 팔았습니다. 돌쇠가 준 걸음으로 농사를 지은 벼들은 줄기가 통통했고 씨알이 굵었기에 그의 걸음을 구하려는 농부들은 항상 많았습니다. 한편 바람골에는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인 유대감의 기와집이 있었습니다. 유대감의 집에는 노비만 20명이 넘었고 장독대 뒤에는 우물만큼이나 큰 뒷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돌쇠는 용기를 내어 대감네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유 대감댁의 분뇨 제가 도맡아 거두겠습니다. 그 대신 올겨울 내내 떼어 쓰실 재와 결을 대감댁에 대고 봄 가뭄 때는 우물물 나르미를 붙이겠습니다. 값을 후려치지 않을 테니 맡겨주시겠습니까? 이에 집안 대소사를 관장하는 청지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어디라고? 우리 뒷간이 너희처럼 천한 것들 마음대로 드나드는 곳인 줄 아느냐? 돌쇠는 고개를 숙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분명 저는 천한 놈이지만 똥에는 천한 것, 귀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똥으로 썩어가거나 거름이 되어 밭에 뿌려지거나 하는 두 가지의 방식만 있을 뿐이지요. 그 후로 며칠 뒤 뜻밖에도 유대감이 직접 돌쇠를 불렀습니다. 들어라. 이 집 뒷간 네가 거두도록 해라. 하지만 분명히 말하건대 고을에 해가 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냄새를 줄이고 벌레를 줄이고 혹시라도 이웃집에 똥물을 튀기거나 하는 일은 없어야 하느니라. 그리고 매 봄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 걸음을 대주는 조건이니라. 물론 품삯은 쳐주겠다. 할 수 있겠느냐?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어르신,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큰 뒷간을 맡은 돌쇠는 시간이 될 때마다 열심히 똥을 퍼날랐습니다. 일은 언제나 항상 하는 일이어서 힘든 것은 없었으나 문제는 냄새였습니다. 그의 집에 퍼날랐던 똥무더기에서 나는 냄새가 동네 온통 썩은 내를 풍겼기에 동네 사람들은 저마다 돌쇠를 향해 원망의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때마다 돌쇠는 두 손을 모아 사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재를 더 얹고 고랑을 새로 내겠습니다. 그는 비가 오면 거름더미에 물이 흘러들어가지 않게 지붕처럼 볏짚을 엮어 덮었습니다. 그리고 주막 노파에게서 얻은 술찌개미를 한 바가지씩 부어 냄새를 덮으려고 노력했죠. 저 아까운 술찌개미를 거름에 들이붓다니? 돌쇠 녀석이 단단히 미쳤어. 몇몇 마을 사람들은 혀를 찼지만 그의 노력 때문인지 냄새는 확실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노력을 본 유대감은 더욱 신뢰하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해 몇 달째 비가 내리지 않아 가뭄이 극심하니 농부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밭머리에 앉아 하늘만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하지만 돌쇠만은 달랐죠. 그는 가만히 한숨만 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물지개꾼을 뽑아 밤마다 우물물을 퍼다가 거름더미에 부었습니다. 물기가 스며든 거름은 밤이슬과 더불어 촉촉히 살아나기 시작했고 돌쇠는 그것을 다시 논밭에 뿌렸습니다. 기묘하게도 다른 밭은 수확이 반 토막이 났건만 돌쇠의 거름을 쓴 유대감내 천평 남짓한 논에서는 예년과 다름없는 곡식이 알차게 여물었습니다. 추수가 끝난 뒤 유대감은 막걸리와 돈 몇 냥을 가지고 찾아와 말했습니다. 돌쇠야, 네 걸음이 사람을 살린 거나 마찬가지다. 덕분에 식솔들이 굶지 않게 됐지. 고맙다. 고마워. 이 일 이후로 돌쇠의 걸음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너도 나도 그의 걸음을 써서 풍작을 맛보고 싶어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의 걸음을 원하면 원할수록 돌쇠는 점점 부자가 되어갔고 급기야 몇 달이 안 돼서 자그마한 땅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덧 돌쇠는 마을 농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돌쇠를 반긴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터에는 항상 돌쇠를 헐뜯는 소리가 떠돌았습니다. 똥판 돈으로 땅을 사? 거기다가 똥 만진 더러운 손으로 농사를 짓는다니. 세상이 말세야 말세. 그 속에는 유대감의 측근들도 있었습니다. 유대감은 계약을 지켰지만 그의 집안 사람들 중에는 돌쇠를 눈엣 가시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돌쇠를 몰아내고 싶어 했고 밤중에 그의 거름더미에 불을 지르는 등의 악행을 저지르는 자도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연기가 하늘로 솟았고 분뇨가 타는 비린내가 고을을 지나 바닷가까지 퍼졌을 때 돌쇠는 불길 앞에서 주눅 들거나 울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물지개꾼을 불러 함께 불을 껐습니다. 손등은 데어 물집이 잡혔고 어깨는 피멍이 들어 있었죠. 밤샌 노동으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옆집에 사는 소녀분이가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제가 봤어요. 대감댁 머슴 둘이 밤에. 돌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못 본 걸로 하여라. 굳이 들춰내서 좋을 건 없으니 말이다. 하지만 아저씨, 이제껏 모아놓은 걸음이 다 타버렸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혼자서 예전처럼 일할 수는 없으니 사람을 써야겠지. 그는 장터로 나가 거린 3명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새 지게와 통을 나누어 주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가만히 앉아 기다리며 아쉬운 소리 하는 것보다 더럽고 냄새 날지언정 열심히 땀 흘려 버는 돈으로 당당하게 사는 것이다. 알겠느냐? 거린들은 굶기지 않고 돈까지 준다는 말에 돌쇠를 따라다니며 일을 익혔습니다. 하지만 몸에 밴 게으름을 없애기는 힘든 법. 결국 한 명만 남고 모두 그만두었죠. 그것을 본 분이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했습니다. 아저씨, 겨우 한 명만 남았네요. 그러게나 말이다. 그나저나 분이야. 너는 오늘부터 여기서 장부를 맡거라. 네? 제가요? 너는 글을 알고 글씨도 반듯하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돈은 섭섭지 않게 쳐줄 테니 도와줬으면 좋겠구나. 그날부터 분이는 돌쇠와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쇠의 점과 선 표기가 정식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더 알아보기 편해졌고 계산하기 쉬워졌죠. 그 후로 몇 해가 더 흘렀습니다. 돌쇠의 일은 날이 갈수록 번창하여 초가집은 어느덧 기와집으로 바뀌었으나 장독대 옆에는 여전히 낡은 지게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번듯한 옷차림을 했어도 그는 언제나 소매를 걷고 앞장서 일했으며 걸음더미 앞에서 주저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걸음을 쓰기 시작한 마을은 해마다 풍년을 맞이했습니다. 논밭마다 알곡이 차곡차곡 쌓이니 굶는 이가 줄고 살림살이가 날로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풍년이 이어지자 관아의 관리들이 곧 욕심을 내었습니다. 걸음 덕에 수확이 늘었으니 새도 그만큼 늘려야 하지 않겠소. 회의 끝에 그들은 세금을 올리기로 했고 이 소식은 순식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농부들은 분노했습니다. 풍년이라 하나 밤낮으로 일한 우리들의 품이 들어있지 않은가? 세를 올린다면 다시 굶을 수밖에 없어. 마을 사람들은 335 관아 앞마당에 모여들었고 웅성거림은 곧 원망의 함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돌쇠 또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는 유대감을 찾아갔습니다. 어르신, 백성들이 피땀 흘려 얻은 곡식을 관리들이 탐하고 있습니다. 대감의 힘을 빌려주십시오. 유대감은 묵묵히 그의 말을 들더니 눈을 가늘게 뜨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풍년이라고 관리들이 세를 더 걷겠다면 그건 탐욕일 뿐이다. 내가 사또께 말씀드리마. 며칠 뒤 유대감은 관하로 들어가 사또를 만났습니다. 유대감은 대감이라 불렸지만 벼슬이 없는 존칭으로서의 대감이라 사또보다 높은 관리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근방의 고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기에 만나자는 그의 요청을 사또는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사또, 풍년은 하늘과 농부들이 함께 힘을 합쳐 만든 것이옵니다. 이를 핑계 삼아 세를 올리면 민심이 떠나고 고을이 어지러워질 것입니다. 이미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나고 있사온데 만약 이를 누르려 하신다면 사또께서도 곤란을 겪으실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사또는 깊은 고민 끝에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가만 들어보니 유대감님의 말이 옳은 것 같소. 내 다시 관리들을 설득하여 예전 세율로 징수하도록 하겠소. 그리하여 관아의 욕심은 꺾이고 마을은 다시 평안해졌습니다. 풍년은 해마다 이어졌고 돌쇠가 만든 걸음은 온 고을에서 귀하게 쓰였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돌쇠의 살림은 날로 넉넉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밭에서 시작했으나 번 돈으로 논을 사고 땅을 사들여 마침내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기와지붕 아래 마당은 넓어졌고 곳간에는 쌀이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그가 달라진 것은 집의 크기와 살림살이 뿐이었습니다. 여전히 소매를 걷어붙이고 장정들과 함께 땀을 흘렸으며 장독대 옆 거름지게는 기와집으로 바뀐 뒤에도 한 번도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와 함께 거름더미 앞에서 땀을 흘리던 보기도 어느덧 고운 처녀로 자라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했습니다. 거름 냄새 속에서도 피어난 꽃이라더니 보기만큼 인물 좋은 아가씨가 또 어디 있겠는가. 그러던 중 마침내 보기에게 좋은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혼례가 정해지자 돌쇠는 보기를 불러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 손과 발이 되어줘서 고맙다. 이제는 시집가서 고생 대신 웃음을 지어야 하니 그에 걸맞게 내가 집 한 채 지어주겠다. 그리하여 돌쇠는 자신의 땅 한쪽에 기와를 얹은 새 집을 지어 보기에게 내주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이젠 큰 어른이라 불러야겠지요. 저를 친딸처럼 보살펴 주셨는데 어찌 이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을까요? 돌쇠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은혜는 무슨 은혜냐? 내가 있어 내 어깨가 덜 무거웠다. 잘 살아라. 내 웃음이 내 보람이니라. 그날 마을 사람들은 풍악을 울리며 보기의 혼례를 축하했고 신랑 신부가 새 집으로 들어서자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돌쇠는 그 광경을 보며 땀과 걸음으로 쌓아 올린 세월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하여 돌쇠는 땅과 곡식뿐 아니라 사람의 인연과 웃음까지 거둔 부자로서 세월을 살아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단순히 걸음장수의 이름이 아니라 마을을 일으키고 사람을 살린 이름으로 오래도록 전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떨어진 돈 주었다가 곤욕을 치룬 사내. 장돌이는 29살의 사내였습니다. 풀무골 마을 끝자락 허름한 초가집에 홀어머니와 어린 조카 둘을 부양하며 살았죠.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떴고 형은 군역을 나갔다가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형수 역시 시름시름 앓다가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몸이 편찮으신 어머니와 배를 고른 두 조카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배운 것과 가진 것이 없었기에 장돌이네 네 식구는 밥 먹듯이 굶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자 집안 사정은 더욱 참담해졌습니다.
지난해 거둔 쌀은 진작 바닥나 버렸고 봄에 뿌릴 요량으로 애써 남겨두었던 벽시마저 끝내 굶주림을 이기지 못해 다 먹어치운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집안엔 한 톨의 곡식조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누운 채 헛기침을 내뱉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장돌아, 오늘은 꼭 뭐라도 구해와야 한다. 너나 나는 참을 수 있지만 저 어린 조카들은 더는 못 버틸 거다. 예, 어머니. 오늘은 반드시 끼니를 때울 뭐라도 구해오겠습니다. 확신에 찬 대답과는 다르게 그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먹을 것을 구할 뾰족한 방도가 떠오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장도리는 옆마을에 사는 외삼촌네 가서 곡식을 빌려와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달아해진 집신을 꿰어 신고 집을 나섰습니다. 겨울 들녘은 얼어붙어 메말랐고 갈라진 논바닥은 마치 깊은 상처처럼 벌어져 있었습니다. 저번에 빌린 돈도 못 갚아서 외삼촌께서 곱게 보시진 않을 텐데. 그래도 사정하면 감자라도 빌려주시겠지. 장도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발걸음을 재촉했고 언덕을 내려가 오래된 버드나무가 서 있는 사거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사거리 한 귀퉁이에 고이 접혀 있는 노란색 종이 하나가 장도리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허리를 숙여 그것을 집어 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은은한 빛을 내뿜는 은자 한 양이 들어 있었죠. 이렇게나 큰 돈이 어찌 이 구석에 버려져 있었지? 혹시 하늘이 내 처지를 불쌍히 여겨 내려주신 건가? 아니, 아무렴 어때? 이것만 있으면 당분간 우리 네 식구가 굶지 않고 살 수 있어. 그는 두리번거리더니 은자 한 양을 품속에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발걸음을 재촉하여 옆마을 외삼촌 댁으로 갔죠. 그는 인기척을 내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삼촌, 조카들이 며칠째 죽도 제대로 못 먹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몸이 편찮으세요. 미음이라도 드려야 빨리 쾌차하실 텐데 말이죠. 그러니 삼촌, 곡식이든 돈이든 조금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내년 봄에 농사지어 반드시 갚겠습니다. 외삼촌은 장도리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이내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 흉년이라 살림이 어렵구나. 미안하지만 손을 내어줄 수는 없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이만 가보겠습니다. 장도리는 안타까운 마음에 머리 숙여 인사를 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 품속에 넣어두었던 은자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순간 외삼촌의 눈길이 은자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놈아! 돈이 없다면서 이 큰 돈은 어디서 났느냐? 이건 오는 길 사거리에서 주운 것이옵니다. 순간 외삼촌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사거리에서? 혹시 며칠 전 무당이 굿을 버렸다는 그 자리 말이냐? 혹 그것이 노란색 부적에 쌓여 있었더냐? 장도리가 고개를 끄덕이자 외삼촌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장도리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이 어리석은 놈아! 이 은자는 갖고 있던 주인의 아군을 담아 길거리에 내던진 것으로 주운 사람에게 아군을 대신 떠넘기는 것이니라. 재수 없으면 귀신이 따라붙을 수도 있고, 그러니 절대 쓰지 말고 그대로 가져다가 사거리에 갖다 놓거라. 알겠느냐? 외삼촌의 말은 매섭게 울려 퍼졌으나 장도리의 손은 차마 엽전을 놓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와 조카들이 굶주림에 눈만 껌뻑이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귀신이니 재앙이니 그게 무슨 소용이냐. 말 맞다나 굶어 죽는 것보다 무서운 게 있겠나. 그는 알았다고 대답하며 신신당부하는 삼촌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장터에 들른 장도리는 줄인 배를 부여잡고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장, 국밥 한 그릇 내어주시오. 그는 망설이다가 은자 한 양을 내밀었습니다. 주인은 은자를 받고 거스름돈을 내어주었고 곧이어 따끈한 국밥을 내왔습니다. 가뜩이나 추운 날 먼 길을 오가느라 피곤하고 허기졌던 장도리는 숟가락을 들어 허겁지겁 국밥을 퍼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사례가 들렸는지 숟가락을 내려놓고 사납게 기침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했는지 눈물과 콧물을 쏟아내며 콜록이기 시작했는데 급기야 숨이 넘어갈 듯 헉헉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막 안에 있던 사람들이 놀라 달려들어 그의 등을 세차게 두드리자 목구멍에서 조그마한 돼지뼈가 겨우 뱉어져 나왔습니다. 죽다 살아난 장도리는 찝찝한 마음에 국밥을 남기고 나왔습니다. 단지 우연이겠지. 뼈가 걸린 것뿐이야. 우연일 뿐이야. 집에 도착한 장도리는 어머니께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걱정할까봐 외삼촌이 돈을 빌려줬고 그 돈으로 장에 나가 먹을 것을 사오겠다 말했습니다. 다음 날 장도리는 남은 돈을 가지고 곡물장수에게 갔습니다. 그는 80리프로 보리쌀 반 가마를 사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자루를 내려놓자 안에서 꾸물꾸물한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지? 궁금해진 장도리가 급히 자루를 열어보니 순간 안에서 보리쌀 대신 검은 쥐가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방 구석으로 도망쳤고 어머니는 병든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놀란 장도리가 허겁지겁 쥐들을 내쫓았지만 자루 안에는 단 한 톨의 보리쌀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보리쌀 자루에서 쥐떼가 쏟아진 뒤 집안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쥐떼가 병을 옮긴 탓인지 조카들은 알 수 없는 고열에 시달렸고 어머니는 기침이 잦아져 얼굴이 누렇게 변해갔습니다. 장도리는 주머니를 만지작거렸는데 거기에는 아직 쓰지 않은 엽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을 약값으로 해야 하는데 쓰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선뜻 손이 안 가네. 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절망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어머니와 조카들의 아픈 모습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던 장도리는 남은 돈을 가지고 약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다가 사거리 근처에서 길을 걷는 노승 하나를 마주쳤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에 지팡이를 짚은 노승이었는데 그는 장도리를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젊은 놈의 얼굴에 죽은 기운이 드리웠구나. 장도리는 화들짝 놀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스님, 제가 어찌 죽은 기운을 지녔다 하십니까? 적 보자마자 팔자가 뒤틀려 보이기에 하는 말이니라. 그러자 장도리는 스님을 붙잡고 지금까지의 일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승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네가 그 돈을 주었다면 아군도 같이 준 것과 마찬가지니라. 날이 갈수록 화가 깊어지겠지. 또한 어떤 흉한 것이 너한테부터 계속 안 좋은 기운을 주고 있는지도 모르는 법이고 말이야.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미 국밥 사는데도 쓰고 곡식 사는데도 썼습니다.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썼단 말입니다. 한데 그 탓인지 아이들이 열병을 앓고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되었습니다. 대체 어찌해야 합니까, 스님? 노승은 지팡이를 땅에 툭 내리치며 방법을 알려주었고 듣고 있던 장도리의 표정은 시시각각 변하기 시작하더니 이내 단호한 결심을 한 듯한 얼굴로 스님께 인사를 드리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장도리는 엽전 10잎을 주머니에 넣고 사거리로 나갔습니다. 달빛은 희미했고 버드나무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져서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를 풍겼죠. 스님의 말대로 이곳에 두면 과연 누가 집어갈까? 차라리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장터 길목에 두는 것이 낫지 않을까? 아니야. 스님이 말한 대로 이곳에 두어야지. 결국 장도리는 엽전을 사거리 한복판에 가지런히 놓고 풀숲에 숨어서 기다렸습니다. 곧이어 얼마 지나지 않아 새벽장에 나가던 나무꾼 하나가 그곳을 지나가다 엽전을 발견했습니다. 어라, 이런데 웬 돈이 떨어져 있대야? 나무꾼은 주저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다 곧 그 엽전을 품 안에 넣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걸까? 나만 살자고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일까? 아니야. 괜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자. 죄책감도 잠시 그날 밤 장도리는 꿈에서 웬 소복 입은 여인을 만났습니다. 나는 본래 부잣집 여식에게 붙어 있었다. 그 집은 탐욕스러운 상인 집안이었고 곡식을 창고에 쌓아두고도
굶주린 이웃을 모른 척하였고 심지어는 빚을 갚지 못한 이들을 노비로 팔아치우며 재물을 불렸다. 나는 그 집안에 노비로 들어갔다가 헐벗고 굶주리다 병들어 죽은 여인으로서 내 원한이 그 집안의 여식에게 다 그녀를 앓게 했었다. 그러자 그 집안에선 무당을 불러 굿을 치렀고 무당은 나를 달래겠다며 은자를 부적에 쌓아 사거리에 던져놓았지. 그러면 설마 그래, 내가 주운 그 은자 한 양이 그것이다. 탐욕에 물들어 주인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품속에 바로 넣어둔 그것. 하지만 너무 굶주리고 있었기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내 분노는 길을 잃었고 이제부터 애꿎은 내 녀석에게 향할 수밖에 없으니 원망 말거라. 잠에서 깨어난 장돌이의 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나무꾼의 집안에 불행이 닥쳤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소중히 기르던 소가 갑자기 쓰러져 죽고 아이가 고열에 시달리다 쓰러졌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장돌이의 집안에도 재앙이 이어졌습니다. 조카의 열병은 다시 치솟아 아이가 숨을 거두었고 어머니의 병세도 깊어져 눈을 감고야 말았죠. 그리고 그들을 모두 잃은 장돌이는 늦은 새벽 마을 강가에 몸을 던지고 말았습니다. 후에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교훈 삼아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답니다. 구판의 엽전은 귀신의 값이고 그것을 주워 쓴 자에게 귀신도 같이 따라오니 절대 줍지 말라고. 아무리 배고파도 또한 욕심이 난다고 해도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말이죠. 이상 야담설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혼이 날 사람을 그려주는 점쟁이. 어느 고을에 점을 잘 치기로 소문난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재주는 사주풀이와 관상만이 아니었는데 젊은 남녀의 얼굴을 보곤 붓을 놀려 장차 혼례를 맺을 이들의 얼굴을 화선지에 그려주는 신기한 점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림 속 인물은 몇 해 지나 틀림없이 나타났고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하여 장날마다 점쟁이 앞에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비단 두루마기를 입은 양반댁 교수가 부끄러운 웃음을 숨기며 찾아왔고 혼기가 꽉 찬 머슴들이 순번을 기다렸습니다. 점쟁이의 그림이 나오면 너도 나도 구경하면서 웃거나 감탄했으며 때로는 탄성이 흘러나오기도 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이 얼굴이 제 남편이 될 사람의 얼굴인가요? 너무 잘생겨서 오금이 저리네. 저려. 나쁜 짓을 하지 말고 마음을 곱게 쓰고 집안의 어른들을 공경하면 5년 안에 찾아올 인연일세. 그해 여름 한 사내가 조심스레 점쟁이를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석동. 마을 서쪽 외딴 곳에서 자라 농사를 지며 살아온 총각이었습니다. 어르신을 만나려고 몇 달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전 올해로 20인 범띠 총각인데 미래 제 부인의 얼굴을 보고 싶어 찾아왔습니다. 혼기가 꽉 찬 청년이구만. 잘 찾아왔네. 어서 이쪽으로 앉아보게. 숨을 고르고 마음을 정돈하고 있으면 내가 한번 그려보겠네. 석동은 두 손을 무릎에 모으고 눈을 감았습니다. 뒤편에서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러다 곧 붓이 종이를 스치자 모여있던 사람들의 숨이 고요히 가라앉았습니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은 그때였습니다. 붓끝이 종이를 긋자 먹선이 번지고 툭 끊어졌습니다. 눈매를 긋자 선이 툭 끊기고 입술을 그리자 종이가 얇게 찢어졌습니다. 점쟁이는 종이를 바꿔 또다시 3번째, 4번째로 그려보았으나 형체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석동이 조심스레 운을 뗐습니다. 어찌 됐습니까, 어르신? 미안하네. 내 붓으로는 자네의 배필을 그릴 수가 없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점쟁이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멍하니 붓을 내려놓는 모습은 처음 겪는 당혹감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붓으로 담을 수 없는 인연이 있는 모양일세. 돈은 돌려줄 테니 이만 가보시게. 석동 역시 알 수 없는 당혹감에 주춤거리다가
인사를 하고 뒤돌아 나왔습니다. 장터의 햇빛이 굴뚝먼지처럼 어지럽게 내려앉아 있었죠. 돌아서는 그의 뒤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문은 빨랐습니다. 장에 다녀오니가 우물가에서 수군거렸고 우물가의 말이 대장간으로 대장간의 말이 주막으로 건너갔습니다. 점쟁이가 못 그린 사내가 있다지? 허면 혼인이 어려운 팔자지 뭐. 아니면 귀신 같은 것과 엮일 팔자라고들 하더라. 에이, 사람 겁주는 소리. 하긴 산골짜기에서 홀로 살면 귀신에 홀려도 모르겠지. 그의 여름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새벽부터 허리춤을 적시는 비가 내려 산골짜기 물길이 거칠어졌는데 그날도 석동은 도끼를 메고 나무를 하러 나섰습니다. 비가 잦아든 틈을 타굽은 참나무를 내리치려던 때 개울 쪽에서 사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살려주세요. 석동은 도끼를 내려놓고 뛰었습니다. 개울에 휩쓸려 내려가는 여인이 급류에 휘말려 떠내려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망설이지 않고 물가로 내려가 손을 뻗었습니다. 내 손을 잡으시오! 여인은 마지막 힘을 내듯 손을 뻗어 석동의 손목을 붙들었습니다. 석동은 바위에 발을 걸고 온몸에 힘을 써 여인을 끌어올렸죠. 둘은 젖은 채로 물가에 쓰러졌습니다. 여인은 기침을 하면서 긴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목소리는 비 오는 날 대숲을 스치는 소리처럼 낮고 고요했습니다. 석동은 겉옷을 벗어 건넸습니다. 이걸로 몸을 덮으십시오. 바람이 심합니다.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매에는 낯섦과 안도가 함께 머무른 듯 보였습니다. 댁은 어디십니까? 제가 댁까지 바래다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갈 곳이 없습니다. 정처 없이 떠도는 신세랍니다. 갈 곳이 없다니. 그러면 자세한 사정은 나중에 듣기로 하고 우선 제 집에서 몸을 말리고 일어나시지요. 여인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둘은 비냄새와 젖은 흙냄새를 따라 산길을 올랐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석동은 장작을 더하고 솥에 죽을 올렸습니다. 아까 물가에서 기침을 세게 하셨습니다. 이내 괜찮아질 겁니다. 여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한데 제 이름을 묻지 않으시나요? 물어도 되겠습니까? 연하라 부르면 됩니다. 연꽃의 연화? 여인은 빙긋 웃었죠. 네, 석동은 잠깐 머뭇거리다 물었습니다. 그럼 연화 아씨, 어찌 홀몸으로 이 산개울가에 계셨는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연하는 불빛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물은 사람을 데려가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죠. 저는 돌아오는 길이 조금 늦었을 뿐.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나중에 차차 알게 되실 겁니다. 그날 밤 바람은 잦아들고 개울물 소리는 다시 낮아졌습니다. 지붕새로 떨어지는 빗방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듯 톡톡 소리를 냈죠. 잠들기 전 석동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연화 아씨께서는 머물 곳이 없다 하셨지요. 몸이 나을 때까지 이곳에 계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 정체도 모르시면서 저를 두려워하지 않으시네요. 구한 사람을 어찌 두려워합니까? 그 말 뒤로 바람이 문설주를 스쳤습니다. 며칠이 흐르자 연화는 집안 살림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장독대에 뚜껑을 닫고 헝겊으로 창호지를 정리하고 밭고랑 끝에서 잡초를 뽑았습니다. 명망 있는 집안 자제분 같은데 이런 일을 마다하지 않으시네요. 신분의 높낮이에 따라 하는 일이 다르지는 않죠. 둘은 말수가 많지 않았지만 말과 말 사이에 흐르는 침묵이 편안했습니다. 밭에서 돌아오면 석동은 물을 길었고 연화는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어둠이 오면 두 사람의 그림자가 흙벽에 나란히 붙었습니다. 며칠이 흘러 마을 장터에 다녀오는 길에서 예전에 알던 노파를 만났습니다. 석동아, 아직도 짝을 만나지 못하고 혼자 그곳에서 살고 있는겨. 석동은 미소 지었습니다. 네, 뭐 그렇죠. 아무래도 이번 생에 제 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에구, 말도 참. 노파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래도 밥은 챙겨 먹고 다니는 모양이네. 얼굴이 살이 올랐어. 혼자 살수록 잘 챙겨 먹어야죠.
노파는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누구도 그 깊은 산속까지 올라가지 않을 뿐더러 굳이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석동은 여전히 호랍이었으니까요. 가을이 오자 밤하늘의 별이 선명해졌습니다. 한가위 전날 밤 달이 큰 쟁반처럼 떠오르자 연화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달이 유난히 밝네요. 음력으로 보름이니 그렇겠지요. 보름달 아래서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런 말이 있군요. 하면 연화 아씨는 달을 보고 무슨 소원을 빌었나요? 연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곳에 영원히 머물게 해달라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석동은 연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시군요. 눈이 내렸다 그치고 다시 장이 섰습니다. 서리발에 장터의 북어가 단단해지고 솜신을 산 아이들이 어기적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석동은 소금과 종이 바늘을 사러 장에 갔는데 그곳에서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얼굴을 마주쳤습니다. 자네 참 오랜만이구만. 붓으로 미래의 연인을 그리는 점쟁이였습니다. 어르신, 그간 무탈하셨습니까? 난 여전하지. 자네 역시 안녕하신가? 그때 연화가 조용히 석동 곁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본 점쟁이의 얼굴빛이 하얗게 바뀌었습니다. 동공이 확장되었고 손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결국 이렇게 됐구나. 예? 아니네. 그저 반가워서. 점쟁이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연화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댁은 어디 분이시오? 바람이 부는 쪽에서 왔습니다. 바람 부는 쪽이라. 점쟁이는 멍하니 중얼거리다가 석동을 향해 말했습니다. 이렇게나 예쁜 인연을 만나다니 내가 다 부럽구만. 부디 서로 의지하면서 잘 살게. 점쟁이는 그 말을 끝으로 뒤돌아 사라졌습니다. 저분은 대체 누구신가요? 이 고을에서 유명한 점쟁이로 미래의 짝을 그려주는 분이시지요. 하지만 전에는 내 인연을 그려주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나를 기억하고 계시는 것 같군요. 그렇군요. 순간 연화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장터에서 물건을 사고 집으로 돌아온 석동은 잠시 쉬려고 방바닥에 누웠습니다. 그때 연화가 인기척을 내며 들어오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전에 제가 어디에서 왔느냐고 했죠? 저도 사실은 잘 몰라요. 아주 오래전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래전 일이라고 하면 사실 저는 오래전에 이 근처에서 발을 헛디뎠어요. 누구도 제가 사라진 걸 기억하지 못했고 찾지도 않았죠. 그렇게 물살에 휩쓸려 사라진 저는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 날 당신이 나를 끌어올렸다는 것만 생각이 나요. 그럼 그날 내가 구해낸 건 네, 이미 목숨이 다한 제 영혼이에요. 스산한 바람이 문틈 사이로 불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석동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죠. 난 당신을 사람으로 알고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숨 쉬고 웃고 밥을 먹고 나와 같은 잠을 자는 사람으로서 말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하는데 어찌 죽은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연화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가지 않고 이곳에 머물 수 있었나 봐요. 누군가 나를 사람으로 대하고 사랑해줘서 이렇게 사람같이 살 수 있나 봐요. 그럼 앞으로도 사람으로 대하겠습니다. 내 아내로 말이죠. 연화는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다음 날 점쟁이가 산길을 올라 석동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가 직접 산을 오르는 건 흔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기진맥진에 물을 찾는 그에게 물그릇을 가져다 준 석동이 말했습니다. 여기까지 어쩐 일이십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오지 않으려 했지만 그래도 꼭 와야 했어. 그는 마루에 앉아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연화를 보았습니다. 그날 장에서 널 보고, 아니 너희 둘을 보고 깨달았지. 왜 내가 내 인연을 그릴 수 없었는지. 석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죽은 사람의 얼굴을 그릴 수는 없었네. 특히나 실체가 없는 영혼을 종이에 옮긴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지. 뭐 어쨌거나 자네가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으니 내 마음도 한결 편안하다네.
그게 사람이건 귀신이건 말이야. 자네가 날마다 밥을 짓고 말을 나누고 함께 계절을 지낸다면 그것이 곧 사람의 인연이 아니겠나. 귀신이든 사람이든 사람답게 살아내면 사람의 인연인 거지. 명심하겠습니다. 점쟁이는 품에서 작은 폐물을 하나 꺼냈습니다. 옥으로 된 부처님 동상이었죠. 이건 옛날 어머니가 내게 주신 거라네. 붓보다 먼저 마음을 가다듬게 해준 물건이지. 이제 내게 이것을 줄 테니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나 마음을 가다듬어야 할 때가 있으면 이것을 보고 마음을 다스리게나. 어르신께서 어찌 이 귀한 것을. 나도 이제 저물어가는 처지네. 그리고 내 생에 자네들 같은 인연을 본 적도 없고 이렇게 예쁜 인연을 본 적도 없어서 뭐라도 해주고 싶었네. 연화가 두 손으로 폐물을 받고 말했습니다. 어르신, 소중히 간직하겠습니다. 저녁도 마다하고 점쟁이는 산길을 내려가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어찌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같이 사는지. 죽은 사람과 같이 살면 그 영향으로 명줄이 짧아질 텐데 참 안타깝구만. 그래도 살아있는 동안 둘이 잘 살았으면 좋겠네. 해를 두어 더 넘긴 어느 봄, 점쟁이의 부고가 들려왔습니다. 장례는 조촐했는데 석동은 산 아래의 작은 사당까지 가서 향을 올렸습니다. 어르신, 고맙습니다. 당신의 말대로 저는 연화와 같이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석동은 방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연화는 아무 말 없이 그의 등을 쓸어내렸죠. 울음이 잦아들자 연화가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죽게 된다면 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내가 떠나게 된다면 옥황상제님께 간청하고 또 간청하여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달라고 하겠소. 그곳이 현생이건 하늘나라건 혹 지옥이라도 당신과 함께 하겠소. 저도 그리 하겠습니다. 약속하겠어요. 시간은 쏜살처럼 흘렀습니다. 몇 년 사이 몸이 급속도로 나빠진 석동은 매화향이 담벼락을 넘어와 방 안까지 스며드는 봄날, 연화를 불렀습니다. 저 여기 있어요. 내가 어제부터 자꾸 졸리고 기력이 없소. 잠깐 더 누워 있어요. 제가 죽을 끓여올게요. 죽은 나중에. 석동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약속 기억하오? 연화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네, 기억해요. 그럼 내가 잠깐 어디 다녀올 테니 기다려줄 수 있소? 그럼요. 얼른 다녀오세요. 곧 돌아오겠소. 그 말과 함께 그의 숨은 얕아지고 아주 고르게 아주 조용히 길어지다가 새소리와 개울물 소리 사이로 스르르 사라져 버렸습니다. 한동안 연화는 그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잠시 시간이 흐른 뒤 연화는 속삭였습니다. 꼭 돌아오세요. 시간이 흘러 사람들은 한동안 석동의 이야기를 입에 올렸습니다. 산골 움막에서 홀로 살던 총각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집엔 언제나 두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다고 하는 이야기였죠. 밤마다 창호지에 들이온 그림자는 늘 둘이었고 장독대 사이에서 오가는 웃음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귀신과 맺어진 인연이라던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무섭지도 않나? 귀신이든 사람이든 함께 울고 웃고 밥을 나누고 계절을 건넌다면 정이 들지 않겠나. 그것이 곧 인연이지 뭐. 세월이 흘러 석동의 움막터에는 들꽃이 피었습니다. 흰꽃, 분홍꽃, 그리고 연꽃잎처럼 넓게 퍼지는 풀잎이 해마다 자리를 채웠습니다. 어느 봄날 누군가는 그곳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직전 아주 잠시 안개 속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 있는 듯한 그림자가 집에서 나와 산으로 사라졌다 말했죠. 그리고 그 집 안에는 옥으로 된 부처님 동상만이 남아있다 말했습니다. 이상 야담설화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